결국은 장기적인 추세를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 일본에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음식값이 한국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더 싸더라고요, 일본이. 근데 제가 그때 가갖고 1985년도에 제가 일본을 처음 갔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나라보다 그때 음식값이 한 10배쯤 비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한 40년 가까이.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갈 거라고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추월하고 있죠. 그러니까 PPP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한 3년 전에 추월했습니다.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그리고 제가 1987년도에 영국에 가서 이제 4년을 살게 됐는데 그때 영국의 문화나 어떤 경제 수준하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첨단 선진국,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의 후예와 아주 그 농업사에서 이제 갓 탈피한 아주 후진국 차이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을 거의 능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할 거라는 것을 짐작이나마 했으면 제가 그동안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사업도 훨씬 더 잘했고 아마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사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데,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감은 있고 느낌은 있었는데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제가 뭐 이런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책을 다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네. 제 책을 한 반 이상을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대부분 읽어보셨네. 감사합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다고 사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는 데는 한 6개월 걸렸는데 그 중에 한 3개월은 엑셀 작업을 한 겁니다. 한 30만 개의 데이터를 40년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00여 페이지의 책들이 한 줄 한 줄 굉장히 정성스럽게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담아내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린 내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철학을 다 담은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데이터 작업을 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공상과학 정치소설 같기도 하고 근데 이념과 역사 철학도 들어있고 뭐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군사 전략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면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정치, 경제, 역사,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 정치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구조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에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거는 어떤 정치 질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똑같잖아요. 뭐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고 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과 한 7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기는 건 결국 정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미래 세대에게 가장 귀중한 것, 그다음에 지금 정치인들한테 가장 큰 정치는 북한을 어떻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인생, 그다음에 한민족, 한반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투자, 비즈니스, 여러분 인생에도 엄청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 체제가 들어서는데 1체제 1국가 흡수 통일은 안 되고 2체제 2국가로 공존하면 북한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1체제 2국가 그러니까 같은 체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와 똑같은 체제를 갖때 북한이 독자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일으키되 남한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게 제 책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보자 해서 제가 책을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이 뭐 마그나 카르타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 건립할 때도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윌리엄 펜이 이제 펜실바니아를 만들었고 그 미국이 펜실바니아에 의해서 생겼고 미국이 현대 세계를 발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쭉 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서구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이념과 헌법 체계,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이고 지금 역사 논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 임시정부 사람들, 그다음에 좌익 사람들, 김두봉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식민지체에서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4.3 사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얘기할 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런 논쟁이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로머 교수가 실제로 차터 시티한 경험에 대해서도 좀 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쭉 시뮬레이션 하면서 놀란 게 한 25년 정도 지나면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총 1인당 GDP가 한 30년 정도 지나면 북한의 GDP가 남한보다 더 커질 거라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제 모델을 뭐 연구하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서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구 8,500만에 독일을 능가합니다. 독일을 능가하면 전 세계 2위 경제 강국이 되는 거죠.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우리가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가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될 것이냐. 검약 경제와 홍익 세상 뭐 이런 얘기도 해봤고 그다음에 첨단 문명 국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한다. 그다음에 국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깔 것인가. 어떤 산업을 어느 지역에다 풀 것인가. 이런 거를 상상의 나래를 펴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북한의 각 지역마다 특성도 연구해보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면서. 그다음에 지금은 북한은 거의 백지역 같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넣으면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쭉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내연기관을 없애고 전기차와 수소차만 돌리자. 그다음에 어떤 첨단 운송수단도 한번 이렇게 도입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전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제 생각을 쭉 적었습니다. 전기 가격과 세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 문제, 그다음에 인력 문제를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을 들여갖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실 GDP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남한과 북한은 거의 비슷한 그 산업 구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30년 지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와 GDP 구조 때문에 북한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계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냐도 한번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150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최고급 인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인재들이 북한으로 다 들어가면 남한에는 150만 명의 아주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사회 시스템의 대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한국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숫자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과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래갖고 제가 가설로 세운 게 통일 비용 없이 스스로 독립국가 만들면은 통일 비용 없을 수 있다. 그래갖고 계산을 쭉 해봤는데 일단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대개 화폐나 국채는 GDP의 50%까지는 발행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지금은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팔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북한은 현재 전체가 그 국유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영원히 무상으로 주되 죽으면 반납해서 자손 대대로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무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복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밖에 안 걷어도 되고 세금을 적게 받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북한으로 오게 하려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될 것이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좀 좌파라 그래요. 야, 땅을 공짜로 주면 되냐? 공산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작은 정부가 이렇게 되면 실현할 수 있고 작은 세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들을 모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모델을 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계산해 봤는데 쓰는 돈과 거의 같은 금액의 돈을 그렇게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국채, 그다음에 화폐, 그다음에 토지를 매각해서 초기에는 거의 한 7, 80%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 돈 한 푼도 먼저 받지 않고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그래서 이 계산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 상당히 숫자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금과 노동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 어떤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군사 문제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러더라, 밀리터리 덕후라고 그래요. 제가 밀리터리 덕후고 또 하나 또 제가 즐겨 보는 게 탈북자 스토리입니다. 너무나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 흥미롭고 저한테는 그 일종의 위안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도 나왔는데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그 데이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낸 건데 작년에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이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숫자인데 데이터 보시면 2021년도에 한 5조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1조 내지 2조 수출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무기 수출을 뭐 미국이 많이 한다는 걸 알지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많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2위가 된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K9이라는 자주포가 이제 크게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 하겠지만 근데 이게 무기 수출은 일반적인 수출보다 가치가 10배 정도 많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에 있어서. 왜냐하면 일단 한번 무기 수출하면 대개 무기는 20, 30년 정도 씁니다. 그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계속 해야 되고 무기를 수출한 나라하고는 자동적으로 동맹 관계가 돼요. 동맹 국가가 아닌 경우는 절대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 안 하잖아요. 미국이 러시아에 수출 안 하잖아요. 중국은 군사력은 강하고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을 거의 못합니다. 이 숫자 보시면 중국이 수출 금액은 한 1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건 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그거의 10배나 되는 큰 가치를 나라에 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남북이 통일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군사 지출이 한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건데요. 전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무기 수출은 압도적인 2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께 어떻게 잘 먹고 살 거냐라는 관점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를 경영하는 어떤 문화의 선도자, 문명의 창조자로서 제국 엠파이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내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인재들은
나는 엠파이어의 주역이다.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아들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어떤 선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낀 거는 이 책을 쓰면서 처음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고 세상을 대한민국을 제국의 관점에서 보는 책은 처음 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 이제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문명을 받아들여 갖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 제국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한거려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것으로 우리가 미리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한 100만 명의 그 독립군을 미리 양성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바로 들어가서 정권을 접수해서 국가 건설을 해보자. 뭐 이런 야무진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책의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한고려의 차터 리퍼블릭의 성공은 인류 미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고. 왜냐하면 1945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세계 체제가 생긴 다음에는 국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국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국경이 수술이 변했어요. 국가가 실패하면 딴 나라가 쳐들어가서 그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새로운 문명국으로 만드는 게 그 1945년 이전에는 수백 년간 비일비재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전쟁이 많았죠. 그러다가 1945년도에 그 새로운 체제, 이 체제 이후에는 국경은 일단 건드리지 말자.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었고, 이번에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련이 그 질서를 깨트린 거죠. 몇 개 예외적인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문제는 국경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경은 무조건 준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인류한테 불행입니다. 인류의 15억 명, 지금 80억 명 중에서 15억 명만이 OECD 국가에 살고 나머지 65억 명들은 불행한 상태에서 사는데 거기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면 국채를 바꿀 수가 없어. 독재국가, 저개발국가, 부패한 국가, 깡패들이 설치는 국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불행한 인류가 지금 지속되는데 그거를 깨트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제 질서는 국경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래? 세계 각국의 주요 지역에 바로 차터 리퍼블릭, 차터 시티를 만들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가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자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중요하고 설계도가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데 그건 널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싸요 아주. 그 다음에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널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 자본,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너무나 풍부한데 국경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불행한 거예요. 이제는 1945년에 그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발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세울 수 있는 차터 시티, 차터 리퍼블릭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성공 사례가 북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차터 시티가 생기면 인류에게 희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수백만 명이 함께 모든 꿈을 가상 공간에서 구현하다 보니 어느새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치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이게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알면 투자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그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지펀드 투자자고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현세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갖고 그걸 기초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헤지펀드 투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주장을 굉장히 열심히 팔로우 하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The Changing World Order.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변화. 이거에 대해서 쓰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인데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왜 이걸 연구하냐? 장기적인 추세를 알아야만 헤지 펀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컨트리 파워 인덱스 2022년 올해죠.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컨트리 파워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람은. 근데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나라가 물론 미국, 중국, 유럽, 독일, 일본 다음에 한국을 넣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올라왔어요. 이 나라들이 제국이 될 수 있는 나라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 나왔는데 그 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왜 제국이 될 수 있는지, 왜 영향력이 큰지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그 1400년 동안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은 굉장히 뉴메릭하게 다 처리해요. 모든 걸 숫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각 나라가 어떤 파워를 갖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150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500년간에 예를 들면 영국이 이렇게 떴고 중국이 제국이 됐다가 몰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덜란드가 떴다가 다시 몰락하고 뭐 프랑스가 이 정도 유지하고 러시아가 올라갔다가 몰락하는데 여긴 그림은 없지만 최근에 대한민국이 제국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게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논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게 영국이 물론 내려가고 이게 이제 1900년이죠. 1945년이고 미국이 떴다가 지금 약간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이 올라가고 시작하는데 과연 중국이 새로운 제국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국이 되려면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중요하고 그게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 그다음에 밀리터리,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파이낸스 센터,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그 자본, 유치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갔다가 쇠퇴하는데 대개 60년간 올라갔다가 60년 후에는 쇠퇴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일종의 역사의 1번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저는 이거 어디야 아마존에 가서 그 PDF 이북으로 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1800년도에 왜 몰락했는지,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잘 나갈 때 어떤 이 각 섹터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1950년 이후에 어떻게 몰락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각 분야별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어느 상태에 왔는지, 중국이 지금 2000년 근처를 갖고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교육, 기술, 뭐 밀리터리 이런 분야.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시대가 저물고 차이나가 다시 뜨는 뉴 월드 오더 시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뉴 월드 오더의 새로운 제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물론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금융과 그 환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제시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화폐 가치가 좋아지는 나라가 결국은 패권 국가가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패권 국가가 몰락한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들이 지식인들이 엠파이어, 제국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팍스 로마나라든가 팍스 몽골리카 이게 다 제국이죠. 팍스 히스패니카, 팍스 브리타니카에서 그 팍스 아메리카네에서 화폐가 중요하고 화폐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통일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 모델과 새로운 화폐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 모델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걸 제가 나름대로 제시해 본 거고 새로운 화폐 모델로 에카스 같은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두진문 회장님을 만난 이후에
기존에 우리가 시장 경제에 갖고 있는 문제점,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한 웹3 시대, 3면 시장 시대에 개인 오너십 경제가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두지문 회장님 팀 덕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 얼굴도 있고 두지문 회장님도 있고, 이분은 변호사시고 한 40년 법조인 하셨고 의사시고, 이분도 의사시죠. 한의사시고, 이런 분들이 이분은 유튜버인데 54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김미경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뭐 몇만 명부터 시작해서 100만 명까지 규모에 있는 유튜버들을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을 가지고 에카스의 조직을 뿌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동에 를 위해서 써야 되는 물건들을 구독 방식으로 조직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는 게 이제 우리 두진문 회장님의 뜻이고, 그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여기서 원픽이라는 브랜드 참 마음에 들어요. 원픽이라는 게 내가 많은 어떤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마음에 드는 걸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참 브랜드도 잘 만드셨는데 한 3년 전에 이걸 상표 등록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 어떤 그 서비스와 이런 거를 결합하는 모델에다가 제가 조금 기여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코인 에코노미와 인센티브 구조와 전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전산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에카스 코인이 일종의 그 유통 화폐로 뭐 크레딧 카드를 쓸 필요 없이 그 수수료 나가는 것도 크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2단계까지 보상을 해줌으로써 각각 그 있는 그 소비자로서도 생산자 역할 혹은 조직의 어떤 역량을 자기 조직에 위해서 노력하면 자기한테 수입이 생기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우연히 또 이 설계 구조가 에카스의 그 인센티브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에카스가 6% 이자를 주고 1단계 1%, 2단계 1%를 주듯이 이 원픽의 구조도 직접 파는 사람이 60%, 본사가 20%,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생기면 본사가 20%, 어떤 파는 리더들이 60%,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10%, 또 2단계까지 10% 해갖고 그 보상 구조를 우연히 제가 설계한 부상 구조와 원픽에서 설계한 구조가 똑같아서 단일 조직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확장해보자, 이제 이런 작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두진문 회장님과 그 윤석금 회장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웅진코웨이가 코디가 한 2만 명 되죠. 2만 명이 한 700만 명 정도를 조직해서 지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 3천억 내지 5천억의 이익을 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구독 경제가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는 저도 뭐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단 유통 마진을 줄이고 재고 비용을 줄이고 어떤 그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것을 소비자가 어떤 온디맨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이 싼 구조로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택배 같은 게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고, 중국은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에서 조직이 확산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델이라서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픽과 에카스가 아주 긴밀하게 결합하면 기존의 어떤 구독 경제 모델과는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보통의 암호화폐 사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지금 우리 멤버들이 벅찬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전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ksubscription.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구독경제연합회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픽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도 이제 모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에카스가 지금 저희가 3개월 전에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한반도의 화폐는 새로운 표본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차터 리퍼블릭이 국제 통화로서 새로운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달러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비트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화폐 표준을 나름대로 설계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희망을 본 것은 이 테라가 최근에 또 올라서 무려 45조 원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코인이요. 그다음에 테라 USD가 한 20조 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성공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성공한 건 일단 테라죠. 그 다음에 제가 크게 성공할 거라고 보는 게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델리오의 델리오라고 누구지? 정상호 대표가 하는 델리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모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강의를 못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델리오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일종의 딥바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의 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한 딥바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이자율을 15 내지 20% 가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표철민 대표가 하는 체인저라고 하는 모델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철민 대표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뭐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는데 그 아주 젊은 친구죠, 그 친구도. 그래서 체인저라고 하는 모델은 전 세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그 법정 화폐를 아주 쉽게 그 환전할 수 있는, 그래갖고 유동성을 그 어그리게이션하는 그런 모델인데 앞으로 거기도 거버넌스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강의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데 투자할 거냐, 어떻게 안전하게 투자할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강사들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대하려고 못한 두 분의 프로젝트 여러분들 꼭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델리오라는 모델, 디파이 모델인데 참 참신하고, 그다음에 체인저라는 모델은 더 참신해요. 기존에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각광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개국의 환전도 할 수 있는, 외환 시장이 블록체인 시장보다 거의 50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까지도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는 그 리퀴디티, 그러니까 유동성 어그리게이터라는 모델인데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은 원칙적으로 넘버원은 그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죠. 요즘 뜨는 뭐 여러 가지 뭐 카르다노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앞으로도 클 것이고, 두 번째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봐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뜨는 것들이 딥바이는 되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서비스 코인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전하는 거는 딥바이와 관련된 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삼중 모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이제 개발을 한 에카스는 삼중 모순을 확실히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의 숙제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1월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강의할 때 10년에 10배 벌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얘기하면서 델타 뉴트럴 헤지를 설명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지난 그 한 2달 반 동안 보니까 77일이더라고요. 꾸준히 올라왔어요. 드로우다운이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투자에서, 헤지펀드 투자에서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근데 절대 수익률은 1%밖에 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래갖고 연율로 보면은 한 5%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간 2020년과 21년도 평균이 20 내지 30%였는데 지난 77일간은 1%, 연율로 한 5%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곡선, 이 꾸준하게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양호한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물 거래를 뭐 몇십 년 동안 관여한 거에 대한 거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그 사이에 환율이 1192원에서 1216원으로 오히려 한 2% 정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투자했기 때문에 2%가 추가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화 베이스로 보면 그 77일간 3% 이익이 났고, 그다음에 연율로 한 15%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그 수익률 곡선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걸 포지션을 몇 분 가지셨을 건데 검증해 보시면 거의 똑같이 나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에카스 모델이 지난 그 한 2달 가까이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 들어오면 델타 뉴트럴 헤지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강조한 거는 이 펀딩 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추가로 2가지 정도 수익이 더 나오는 거를 백서에 추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덱스 어닝 리저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덱스를 우리가 지금은 DYDX라고 하는 덱스를 지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접목하려고 하는데, DYDX는 유니스왑과 달리, 유니스왑은 수합 방식이라서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유동성 공급한 사람들한테 그 거버넌스 코인을 주는 구조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준 교수님께서 뭐 A 곱하기 B는 뭐 K 뭐 그 공식으로 설명하셨죠. 근데 그거는 약간 선물 거래에는 적합하지 않고 펀딩 레이트 잘 안 나오고 복잡한 거래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더북 방식으로 나온 게 이제 가장 큰 게 DYDX고, 그 DYDX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서는 DYDX는 그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한테 그 거버넌스 코인을 주듯이 선물을 오픈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거버넌스 코인을 줘요. 오픈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선물 포지션을 갖고 우리가 숏 포지션을 가졌는데 아직 청산하지 않은 아웃스탠딩 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포지션에 비례해서 거버넌스 코인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지션을 항상 상당히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버넌스 코인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덱스 어닝 리저브라는 게 추가로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여기 연구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억 불, 뭐 10억 불, 뭐 조 단위의 어떤 리저브가 생기면서 그거와 똑같은 물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에 여기서 저는 추가 랜딩, 그러니까 델리오 비슷한, 아베 비슷한 모델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추가 수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다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솔리디티로 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아베 같은 거 좀 뭐 이렇게 복사에다가 조금 고치면 되거든요. 그걸 추가로 여기다가 결합시킨다면 우리가 당초에 펀딩 레이트에서 한 20-30%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 어닝 리저브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내지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다오 같은 모델까지 결합하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20-30% 이상은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제 거의 완성되는 단계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프트에서 이제 러시아가 배제된 문제, 그다음에 각국이 CBDC를 지금 만드는 문제,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이제는 디지털 통화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진화된 그 새로운 기축 통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상 구조가 1단계 1%, 2단계 1%, 그다음에 본인 예치금 6% 이자, 그다음에 본인 예치된 것은 에카스를 주는 구조인데, 이게 그 원픽 구조하고 똑같은 인센티브 구조라서
단일 조직으로 확장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트라일레마를 해결했고, 원픽과 결합해서 어떤 3면 시장의 장점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알면 투자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 제가 어제 만든 그래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게 199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를 프로젝션 해본 거예요. 제가 어제 직접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갖고 2000년경에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썼어요. 지금은 한 인터넷 사용자가 한 40억 명쯤 됩니다. 근데 제가 그 1억 명 인터넷 사용자가 있을 때 제가 팍스넷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핀테크 회사인 핑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이 거대한 흐름을 조금 더 통찰력을 갖고 봤다면 그거를 또 딴 데다 팔고 딴 거 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거를 제대로 진짜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처럼 키워볼 욕심을 가졌을 텐데 제가 어쨌든 이런 큰 비전을 제대로 못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2000년경에 한 1억 명 수준에서 지금 인터넷 사용자가 40억 명 오면서 최근에 인터넷 관련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갖고 불과 3년 전에는 한 2017년경에 4천 빌리언 정도 되던 게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것이 커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1경 2천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한 거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가 이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암호화폐 사용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제가 2015년도에 블록체인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 세계 암호화폐 사용자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명. 근데 지금 2022년경에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6천만 명.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조까지 됐죠. 2천조 내지 3천조가 됐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한 뭐 1000조가 안 됐었죠. 제가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한 2015년도에는 10조였습니다. 10조. 지금 200배가 오른 거죠. 그때 제가 강연할 때 계속 얘기한 게 10년 후에 10,000조가 될 거다. 1 트릴리언 달러. 근데 그 추세가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웹3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소유권 경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3면 시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서 NFT와 메타버스까지 나오면서 전 산업에서 이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시대의 대세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그 1억 명 정도 사용자가 1년 정도 남으면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쪽이 인원이거든요. 한 10억 명 되는데 한 3년 내에 10억 명이 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뭐 20억 명, 30억 명, 40억 명, 50억 명 가는 게 거의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와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주로 정보의 유통이지만 그다음에 사회 관계망을 만들어내지만 이 암호화폐는 어떤 소유권, 그다음에 조직, 그래서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증가보다 이 가치 증가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에 얘기했던 한 10,000조, 1경이 한 3, 4년 후에 달성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에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카스 코이너스 클럽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알로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거였는데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자기 포트폴리오의 반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암호화폐 관련된 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커질 거라고 느낌이 와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막 100배 오른 게 여러 건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탄생할 것이고, 그런 거는 꾸준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디파이를 이용해 갖고 안전하게 10 내지 20%를 수익을 내는 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근데 이 분야가 워낙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연으로 만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꾸준하게 교류하면서 서로 공부하고 서로 가르치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분야는 워낙 새로운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합쳐갖고 어떤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그려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건, 직업을 선택하건, 교육이건, 공부건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과 암호화폐 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거의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인구가 늘어났듯이 암호화폐 인구가 늘어나는 건 필연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생겨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뭐 투자에, 인생에 혹은 주변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에카스 코인웍스 클럽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